미국과 이외의 최종 소비 지출을 비교를 했어요. 이게 이제 2008년 이후에 이제 EU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지금 15년이 넘게 지나는 사이에 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는 사이 미국은 어땠냐면 이렇게 갔습니다. 이 차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근년에 유럽 경제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어느 순간부터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어느 정도 나쁜 건가요? 어느 정도로 나빠지고 있는지를 좀 IMF에서 쭉 집계를 해놓은 이 경제 성장률을 한번 보시죠. 작년과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이 2.5% 성장했는데 유로존은 0.4%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유로존 전체보다 경제 규모가 크거든요. 그런 상황에 성장률이 이 정도 차이 나는 거는 적지 않은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역성장을 했어요. 0.3%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작년에 1.4%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1.4% 가지고도 저성장이라 굉장히 이렇게 비판도 많고 불만도 있고 그랬는데 이거 역성장이라고 하는 경제 규모 자체가 뒷걸음질 친다는 건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근데 독일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 같은 경우는 0.1% 성장을 했고요. 그나마 프랑스, 이탈리아 좀 낮다고 해도 1%가 안 됩니다. 근데 G7에서 다른 나라들, 유럽 국가들 말고 다른 나라들을 보시면 캐나다 1.1%, 일본 1.9%에 좀 낮습니다. 근데 올해 IMF 이 전망치를 보면은 미국은 2.7%고 유로존은 0.8%거든요. 그리고 이 G7에 들어가는 유럽의 네 나라들 전부 1%가 넘지 않습니다. 유럽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이제 이런 결과 왜 나온다고 봐야 되냐면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서방에서 제재를 가하면서 에너지원 수입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에너지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게 그 산업 활동, 경제 활동의 단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리거든요. 이런 타격이 이제 유럽이 굉장히 크고 그 만성적인 재정난도 요즘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재정 투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회복되기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가지고 에너지난이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프랑스가 지금 파리에서 이제 올림픽을 하기 직전이잖아요. 올림픽을 하기 직전에 며칠 전에 굉장히 이제 어두운 소식이 이제 들려왔는데 S&P라고 있잖아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 중에 하나인데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낮췄어요. AA에서 AA-로 한 등급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재무장관이 소셜미디어에 나와가지고 이거 진짜 우려할 만한 건 아니다라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뭔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나마 이제 프랑스는 AA-라고 되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트리플 B거든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유럽이 기본적으로 이 공공 서비스로 돌아가는 부분이 이제 미주 대륙이나 아시아에 비해서 많습니다. 공공 서비스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 공공 서비스 종사자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많고 임금을 많이 못 올리죠. 물가가 많이 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같은 데서는 교사 노조, 이제 의사 노조들이 굉장히 시위를 많이 벌이고 있고요. 영국은 NHS라고 이제 공공의료 시스템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신분이 사실상 공무원에 가깝습니다. 한국처럼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지는 않아요. 독일 같은 경우도 올해 루프트한자 조종사들이 이제 임금을 올리다가 파업을 벌였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농민들이 트랙터로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고 그랬습니다. 일단 농민들은 대체적으로 보조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보조금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불만이 막 엄청나게 커지고 뭐 이런 거죠. 요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근년의 경제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롱텀으로 조금 더 기간을 길게 보면은 그러니까 유럽의 이 경제적인 위상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 이게 상당히 빨리 쪼그라든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세계 GDP에서 미국, EU, 중국의 비중 변화 요거를 한번 좀 보시죠. 이게 이제 최근 30년 사이의 변화인데요. 먼저 미국을 한번 보실까요? 미국은 한 30년 사이에 한 25% 내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았는데 이게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인데 그렇죠. 이게 중국과 인도가 엄청나게 부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자리를 수성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세계 정상
정상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있지 않습니까?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조금 타격이 왔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더 올라갔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 비즈니스 시대가 됐는데 여기서 미국이 앞서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끌어올린 거죠. 이후 27개국은 계속 떨어졌어요. 처음에 이제 90년대 초중반만 해도 미국이랑 얼추 비슷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이 벌어졌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더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EU가 이렇게 유럽이 이렇게 줄어든 상황에서 그러면 어디가 부상을 하면 당연히 중국이에요. 중국은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가 안 됐습니다. 근데 계속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2021년에 EU를 넘어섰어요. 길게 봤을 때 어떤 세계사적인 변환이라고 봐야 됩니다. 유럽의 힘이란 거는 굉장히 축소되고 있고 근년에 더 빨리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최근에 유럽에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제 이런 이런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주가 지수가 사상 최대다, 이건 최고다, 이거는 흔히 볼 수 있는 뉴스예요. 왜냐하면 경제 규모나 물가 성장률처럼 계속 시간이 가면 조금씩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보면 등락은 당연히 있지만, 그러면 길게 봤을 때 유럽의 주식시장,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죠. 이거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한 14년 정도, 14년, 15년 정도의 이제 이 주식시장의 변화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각 나라의 미국과 유럽 3대국의 대표 지수, 이걸 한번 보시면은 상승률이 이제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는 270%죠. 근데 영국은 한 5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지금 104% 정도 되거든요. 그럼 수익률 자체에서, 상승률 자체에서 미국하고 영국, 프랑스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독일은 한 200%에도 좀 넘잖아요. 근데 이것도 뭘 보셔야 되냐면 이 각 나라의 시가총액을 보세요. 그러면 독일이 영국, 프랑스보다 더 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더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자본시장이 워낙 발달을 안 하다가 그나마 끌어올려도 여전히 영국, 프랑스만큼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 미국의 시총이 54조 달러, 그 영국, 프랑스가 3조 달러대, 독일은 3조 달러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인구 규모 차이, 경제 규모 차이보다도 더 시가총액의 규모 차이가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식시장의 상황 같은 게 미국과 이제 유럽의 어떤 경제적 격차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3개국이 영국이랑 프랑스랑 독일인 건가요? 네네. 5개국이 되면 5개국을 꼽는다면은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이 들어가죠. 이 5개 국가. 자, 근데 유럽 사람들이 요즘에 뭐 돈이 없어서 푸아그라, 파스타 덜 먹고 와인 적게 마신다 외신 보도도 나왔다고 하는데, 유럽 하면 파스타 뭐 와인은 같이 떠오르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이 보도가 이제 어디서 기사를 쓴 거였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쓴 겁니다.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유럽 특파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유럽 사람들이 옛날만큼 먹을 거를 많이 못 즐긴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게 아직은 이제 소수긴 하지만 제가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뉴스라는 거는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 초입에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다 전부 다 뭐 먹는 거를 즐기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되면 더 이상 뉴스가 아닌 거죠.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건 미국 언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건 이제 유럽에서 뭔가 이렇게 좀 구매력에 해서 저하되는 상황이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기사에서 세계은행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해놓은 게 뭐냐면 미국과 이외의 최종 소비 지출을 비교를 했어요. 최종 소비 지출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소비자들이 재화를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의 총액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2008년 이후에 이제 이유는 이렇게 됩니다. 거의 변화가 없어요. 지금 15년이 넘게 지나는 사이에 늘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러는 사이 미국은 어땠냐면 이렇게 갔습니다. 이 차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 주머니에 든 돈으로 이제 쓰는 액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이제 실제로 바꾸는 사람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뭐 많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푸드뱅크라는 거 아십니까? 푸드뱅크라고 하는 푸드뱅크요? 푸드뱅크, 뱅크. 음식은행. 푸드뱅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부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저소득층이나 이제 독거노인이나 이제 먹을 걸 제때 못 먹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음식을 전달해주는 어떤 NGO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유럽에 350개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트루셀 트러스트라고 영국의 제일 큰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음식 상자를 전달을 한 게 300만 개였거든요. 물론 이제 상자의 개수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받는 사람 수는 300만보단 더 적긴 적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 이 트루셀 트러스트라는 단체가 10년 전인 2013년에 전달했던 음식 상자가 30만 개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30만 개를 전달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을 표시하면서 영국 언론에도 기사가 나오고, 심지어는 한국 언론에도 당시에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10년 사이에 10배로 늘어난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기부금이 좀 더 많이 늘어난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민자 중에 굶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준 게 꽤 되긴 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적지 않은 변화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뭐냐면,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업한 스타트업인데요. 근데 회사 이름이 이거예요. 해피 아워스 마켓이라는 거예요. 근데 해피 아워스 마켓이랑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 이제 불어로 써져 있는 게, 낭비에 맞서서 당신이 절반의 가격에 이제 장을 본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슈퍼마켓 있지 않습니까? 식료품 가게 이런 데서 유통기한이 끝나기 직전인 그런 먹을거리들을 싼 값에 사와가지고 싸게 파는 거예요. 요런 회사들이 잘 되고 있다는 거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요거를 눈여겨서 봤어요. 이 해피아워스 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저소득층이 아니라 교사나 간호사 같은 그런 중산층들도 여기 가가지고 음식을 사더라.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유통기한 지나기 직전인 그런 먹을거리를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안 사죠. 그런데 요거를 보시면 이거는 투구투구라는 건데, 요 업체는 뭐냐면 이 덴마크에서 만들어지는 업체입니다. 요것도 이제 해피아워스 마켓에 약간 비슷한 게, 식당이나 제과점에서 팔고 남은 음식을 싸게 사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싸게 판매를 하는데요. 투구투고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버리기에는 좀 아깝다, 버리기에는 상태가 좋다,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엄청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2016년에 창업을 했는데, 요 회사가 이제 2020년을 지나면서 회원수가 굉장히 늘어가지고 지금 8천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사실은 이 투구투구나 이 해피아워스 마켓이 처음에 시작은 음식 쓰레기를 줄이자, 음식의 낭비를 줄이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됐는데, 갈수록 어떻게 가냐면은 이 좀 소득이 모자란 사람들이 먹을 거를 이렇게 좀 싸게 구입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이용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로 좀 그 유럽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좀 나빠진다라는 걸 반영을 하는 거고요. 와인과 같은 경우도 이제 어쩌냐면은, 사실 이제 와인 소비가 프랑스에서도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와인 소비가 줄어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이제 젊은 사람들의 취향이 변하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와인이 맥주보다는 더 비싸거든요. 비쌉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와인도 막 2, 3유로짜리 있다고 그러는데, 보통 먹을 만한 건 최소한 10유로 줘야 되고, 이건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가성비를 느끼려면 한 20유로대는 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 정도 돼야 품질이 좋으면서 괜찮은 와인을 마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와인 소비도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와인 소비 줄어들고, 핀란드 있지 않습니까? 핀란드 사우나의 나라잖아요. 나라에서 어쩌냐면 사우나를 즐기는 시간대를 좀 제한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우나를 돌리면 이제 전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용이 드니까 풍력 발전이 잘 되는,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시기에, 그런 타임에 이 사우나를 즐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파스타를 이제 이전처럼 이제 맘 놓고 못 먹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꽤 있었습니다. 약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밀값이 엄청나게 뛰었어요. 그러니까 파스타 값도 당연히 뛴 거고, 이제 이탈리아 일각에서는 가격이 뛰어가지고 너무 불만이 생기니까 이거를 이제 파스타 먹지 말자라고 불매 운동도 했고요. 근데 또 스페인 같은 경우 어쩌냐면, 스페인이 전 세계 올리브유의 40%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이 올리브유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어요. 왜냐면 이제 기후변화, 이상기후 이런 것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가지고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어느 정도 뛰었냐 한번 볼까요?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방의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가격 변화인데요, 엄청나게 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새 올리브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리퀴드 골드라고 막 불러요. 액체로 된 금이다.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에서 이렇게 올리브유를 많이 생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사람들이 올리브유를 충분히 많이 못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주목을 한 게 뭐냐면 독일이 육류 소비량이 최근 한 30년 사이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데 주목을 했어요. 물론 요거는 뭐가 있냐면 독일 사람들이 친환경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육류 소비를 이제 그런 이유로 줄이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가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주의인 사람들이 좀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진 측면도 그것도 반영이 돼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좀 뭐랄까 와인 소비도 줄이고 뭐 푸아그라도 덜 먹는다는 얘기가 아주 광범위하게 널리 퍼진 정도는 아니지만 옛날과 다르게 이제 이런 게 좀 시작됐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머니 사정이 힘들어진 거에 좀 더해서 인플레이션 충격이 유럽에서 더 크다고 들었는데 런던의 1인 가구 전기료가 40만 원에 나온다고요? 정말인가요? 서울의 1인 가구 전기료가 서울도 물가가 되게 높지만 40만 원이 넘을 수는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게 40만 원이 아니라 사실은 45만 원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45만 원. 예, 무슨 얘기냐면, 작년 초에 이제 제가 이제 기사에 썼어요, 이거를. 런던에 사는 1인 가구 이 전기료가 40만 원까지도 나왔다. 아, 기자님이 쓰신 기사군요. 예, 예, 쓴 기사에 이제 그런 대목이 나와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취재를 했냐면, 런던에 사는 그 한국인 여성 주재원, 혼자 사는 분인데 그 이름만 대면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큰 회사의 주재원이세요. 런던에 사는 분인데 혼자 사시는데 전기료가 얼마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많이 나온 달에 260파운드가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작년 초의 환율로는 그때 그게 260파운드가 40만 원이었어요. 지금 환율로는 45만 원입니다. 네. 그게 국제적으로 이제 전기료를 비교해 놓은 가령용 전기요금을 비교해 놓은 사이트를 제가 봤더니 이제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전기요금이 4배가 비싸더라고요. 근데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료가 왜 이렇게 비싸냐. 유럽의 다른 나라도 에너지 비용이 많이 뛰었지만 영국은 이제 섬나라지 않습니까? 섬나라다 보니까 천연가스를 들여올 때 천연가스를 포함해서 그 해외에 있는 에너지원을 들여올 때 브렉시트로 인해서 굉장히 통관 절차도 복잡해지고 가격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제 전체 전력의 40%를 천연가스로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들여오는 게 원활하지 않게 됐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영국은 나라의 특성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전체 전력의 25%를 풍력발전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북해에 엄청나게 바람이 강하잖아요. 네. 그거를 활용을 해서 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영국이 이제 운이 나빴을 수도 있는데 2020년 이후로 바람이 좀 덜 불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실제로 이제 이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뛰고 전기료가 엄청 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영국 정부에서 이제 가게들을 위해서 이제 바우처 같은 걸 줘가지고 실제 전기료를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 45만 원까지 안 올라가게 이렇게 조금 혜택을 주고 이런 거는 좀 있습니다. 근데 런던에 사는 사람이 자기 혼자 사는데 260파운드까지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아웃라이어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4배 비싸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재원이다 보니까 회사 가는데도 에어컨 막 틀어놓고. 네, 그럴 수는 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런던이라고 한 데가 이제 월세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기본적으로 한국 주재원이 혼자 사는 주재원이 넓은 집에 살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살인적인 월세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전기를 풍족하게 썼을 수는 있지만 그 양 자체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마가렛 대처 총리 시절에 이제 민영화를 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이제 민영화에 이제 극도로 이제 거부감이 크신 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거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얘기는 분명히 맞아요. 맞는 측면이 인데 1980년대 당시에 영국의 상황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재정 적자에 시달리면서 재정난이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이 영국병이라는 걸 해소를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그때 민영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민영화를 많이 시켰는데 여전히 영국은 공공 서비스가 많이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이에요.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민영화라고 하는 것도 국민들의 동의 없이 뭐 무작정 했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마가렛 대처가 총리를 11년간 했습니다. 11년간 하면서 총선을 3번 내리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민영화 조치 이런 거는 영국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는 불가피하게 한 조치였던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이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지 어느 정도길래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아일랜드에 이런 회사가 있어요. 이제 스택카운트라고 이제 모바일이나 온라인 시장과 관련된 시장 조사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온라인이나 모바일 업계에 이제 그 세부 업종별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이제 조사를 하는 회사인데요. 유럽에서 이 소셜미디어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1위부터 10위까지를 쭉 봤어요.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미국에서 만들지 않은 소셜미디어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 안 들어보셨어요. 푸콘탁트라고 못 들어봤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유럽에서 만든 게 아니라 러시아 거거든요. 네네. 러시아 건데 그게 유럽의 소셜미디어 시장 점유율이 그게 8위입니다. 8위. 근데 이 푸콘닥테라고 하는 거는 8위고 시장 점유율로 0.2%밖에 안 돼요.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럽 본토는 그만큼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도 못한다는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소셜미디어는 뭐 미국 걸 거의 대부분 쓰긴 쓰잖아요. 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뭐 등등. 그런데 예, 유럽에서 쓰는 소셜미디어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다 미국산으로 쓴다는 거는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과 유럽이 서구 문명의 양대축이었다라는 게 이제 그런 게 무너졌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셜미디어야 뭐 미국이 다 잡고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검색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검색 시장이라고 하는 게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그렇죠. 운동장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네이버를 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이버. 뭐 다음도 쓰고 어쩌고 그러는데 유럽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유럽의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구글이 91%가 되죠. 나머지를 보면은 다 뭐 빙, 얀덱스, 야후, 덕토코 이렇게 갑니다. 근데 얀덱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러시아의 네이버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유럽에서 이 슬라브 계통 사람들이 조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면은 완전히 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이제 유럽이 안방 내주고 자생적인 검색 엔진은 거의 없고 뭐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94%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검색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미국에서는 87%로 유럽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으로서는 상당히 조금 민망하고 창피하고 약간 굴욕적이고 이런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일본보다 한국에서 더 높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우리가 어떨까요?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럽은 왜 이렇게 이런 검색 엔진, SNS 이런 것들이 발달이 못했을까요? 아니 근데 검색 엔진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제 일상에서 많이 쓰는 이제 앱 같은 경우도 보면 운전용 앱 같은 것도 이제 와지라는 걸 많이 씁니다. 브루는 와지, 영어로는 웨이즈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뭐냐면 이스라엘 스타트업에서 만들어가지고 한 10년 전쯤에 구글이 인수한 거거든요. 요거를 유럽 사람들이 제일 많이 씁니다. 보통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바일 메신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역시 미국에서 만난 왓츠앱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이제 조금 잘못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게 있으니까 다른 나라도 그런 로컬 ICT 기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약간의 오해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한국이나 중국 해서 몇 개 빼고 없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은 또 이제 되게 큰 비즈니스가 뭡니까? 온라인 커머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유럽에서도 보면은 아마존이 꽉 잡고 있어요. 아마존을 통해서 그 상품을 판매하는 유럽의 중소기업이 27만 곳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유럽에서 22만 명을 정규직으로만 그렇게 고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 기준으로 유럽에서 제일 큰 온라인 커머스 기업이 아마존 독일이었어요. 그러니까 2위가 아마존 영국이었고요. 근데 3위가 어디 있냐면 중국의 패스트 패션 업체 시인이었어요. 근데 시인이 이미 유럽도 굉장히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프랑스 패션 업계의 매출의 13%를 시인이 차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 의회에서 엄청나게 위기를 느껴가지고 패스트 패션 자체에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두렵고 뭔가 수성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는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고,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제가 그 프랑스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시인이 조만간에 프랑스에 이제 자기네 옷을 중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런칭시킬 거라는 그런 기사가 나고,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미국 공산품만이 세계 곳곳에 갔는데 이제 미국산 소프트웨어가
세계를 점령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까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유럽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유럽 넘버원 독일이 병자로 전락한 계기가 됐다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유럽의 리더로서 맏형 국가로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의 결속을 다지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해왔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격탄을 맞으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 피가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경제 성장률이 0.3% 역성장이에요. 그리고 올해 IMF에서도 독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지금 나오고 있죠. 0.2%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거의 절망적인 수치에 가깝다고 봅니다. 충격적인 거라고 봐야 됩니다. 스페인 같은 거 1.9%.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단적으로 이제 에너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독일이 러시아에 에너지를 의존해 왔냐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한 55% 정도, 석탄도 비슷하고요. 석유도 30% 넘게 러시아에 의존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존을 많이 해왔던 거는 약간은 이제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러시아랑 관계가 이제 독일이 굉장히 오랫동안 좋았어요. 메르켈 총리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푸틴이랑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러시아가 이제 자기네들 주력 산업이 에너지 판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고객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독일한테 잘해줬어요. 이 에너지 수입 비용이 굉장히 쌌던 게 뭐냐면 파이프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천연가스를 굉장히 쉽게 빠르게 싸게 갖고 올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독일은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천연가스를 이렇게 파이프로 받은 다음에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재판매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름 독일과 러시아가 이제 서로 윈윈을 하면서 이렇게 좀 왔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독일이 너무 러시아에 의존을 이렇게 많이 해왔던 건 지나치게. 그런 이 러시아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 이제 이게 화를 부른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탈원전을 사실 좀 빨리 하면서 이제 전기 요금의 가격을 너무 높인 측면이 있어요. 이건 이 독일 사람들이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기는 쉽지 않지만 분명한 거는 탈원전을 빨리 하는 만큼 신재생 에너지가 올라오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그래서 전기요금이 많이 오른 거예요. 왜냐면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을 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리 살 때만 해도 가정용 전기요금이 독일이 프랑스보다 한 40% 비쌌습니다. 근데 그것도 적지 않은 차이였어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다음에는 그 차이가 엄청 더 커져가지고 작년에 EU 집행위원회에서 이렇게 통계를 만드는 걸 보니까 독일이 프랑스보다 78%가 가정용 전기요금이 더 비싼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전기를 쓰더라도 프랑스에서 100만 원어치 썼다. 그러면 독일에서는 178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고 이제 경제활동에 있어서 고비용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독일이 자랑하는 자동차 산업도 영향을 받았겠네요? 그렇죠. 독일이 자랑하는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비즈니스입니다. 명품이죠. 아, 그렇습니다. 그 독일에서 이렇게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8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가족까지 합쳐가지고 한 200만 명 정도가 이걸로 먹고 산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비즈니스인데요. 이제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독일 경제의 기관차였어요. 독일에서 이제 하르츠 개혁이라는 노동 개혁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슈레더 총리 시절에 2000년대 초반이죠. 노동개혁이란 건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사용자들을 편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임금을 많이 안 높여도 되고 좀 해고도 좀 더 편하게 해주고. 근데 이렇게 사용자들이 편해지다 보니까 독일의 자동차 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해외로 많이 안 옮겼거든요. 독일 내에서 생산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왔냐면 독일의 내수 경제를 많이 떠받들어 주고 그리고 이제 메이드 인 저머니라고 해가지고 이제 브랜드 가치도 높게 유지를 한 거예요. 근데 프랑스 자동차 회사들은 르노나 뿌저 같은 경우는 고비용 구조다 보니까 생산 라인을 해외로 많이 옮겼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굉장히 독일 경제에 이제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이런 게 벌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생산량이 얼마나 좀 많이 줄었냐면요. 독일의 이제 자동차 생산량인데 이게 2018년, 2017년, 18년 무렵만 해도 한 550만 대를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300만 대를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반등한다고 했는데 380만 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50만 대를 생산하다가 380만 대를 생산한다. 이게 이제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독일의 자동차 생산량이 엄청 줄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전 세계에서 이제 독일의 자동차를 좀 덜 찾게 되다 보니까 생산을 덜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로 가다 보니까 이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생산 원가도 뭐 이런 것들이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생산 자체가 그냥 떨어지게 된 건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인데 방금 말씀하신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수요를 좀 줄어들게 만든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노동력이 되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생산을 못 해낸다 이런 측면도 있고,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게 내연기관차에서 쭉쭉쭉쭉 전기차로 많이 이제 옮겨가는 추세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의 차들은 여전히 내연기관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조금 못 따라가는 측면도,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독일에서는 자동차 산업만 비중이 높은 게 아니라요, 자동차 부품도 독일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 수출 중에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 차지하는 게 한 5%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한 15%인데요. 근데 이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의 수출 비중이 이 정도로 높은 나라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타격을 입으니까 독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이런 게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무역 분쟁이 많아지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냐면, 독일 안에서 이제 과거처럼 생산을 주력을 하는 게 아니고 각 세계 각지에 가서 생산을 하려고 그래요. 무역 분쟁이나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네, 미국에 공장 세우려고 하고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처럼 이제 독일의 자동차 업체들이 독일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해소하기가, 단기적으로 해소하기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